서울의 심장부 청담동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 라 시메의 공기는 와인 향과 보이지 않는 계급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은은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하얀 리넨이 깔린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한유진은 곧게 편 허리로 앉아 맞은편에 있는 강민준의 어머니 박선화 여사를 마주했다. 오늘이 바로 그들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었다. 강민준은 유진의 옆에서 연신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며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까다롭고 속물적인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이 저녁 식사를 미루고 또 미루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이었다. 박선화 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진을 훑어보는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 시선에는 만족감보다는 평가와 분석의 냉기가 서려 있었다. 유진 양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민준이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유명한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젊은 여성들이 자기 일을 갖는 건 좋은 현상이죠. 박선화 여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숨길 수 없었다. 자기 일이라는 단어에 미묘한 힘을 주어 마치 대단한 자선 사업이라도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유진은 여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세요, 여사님. 아직 많이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비굴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대화에 익숙했다. 자신의 배경을 숨긴 채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탐색전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탐색의 칼날이 유독 날카롭게 느껴졌다.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라는 존재가 주는 압박감 때문이었다. 전차의 요리가 나오고 대화는 본격적으로 유진의 가족에게로 향했다. 박선화 여사는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는 배우처럼 질문을 던졌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우리 민준이는 아버지를 닮아서 사업 수완이 좋거든. 집안의 내력이라는 게 무시 못할 거라서. 그녀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며 유진의 입을 주목했다. 유진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아버지가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YS건설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사실을 밝히는 순간 모든 관계는 변질될 것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랑을 원했고 강민준이라는 남자 자체를 사랑했다. 아버지는 작은 건설 자재 사업을 하세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이시죠.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YS건설의 시작은 작은 자재상이었으니까. 그녀의 대답에 박선화 여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치켜 올라갔다. 작은 사업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귀에 박혔다. 그녀가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민준을 힐끗 쳐다보았고 아들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박선화 여사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어머님은 전업주부이신가? 내 평생 저희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유진은 어머니를 떠올렸다. 국내 최고의 사립 미술관 관장이자 저명한 미술평론가인 그녀의 어머니를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로 소개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정받고 배경의 후광 없이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오랜 신념의 결과였다. 박선화 여사는 더 이상 질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경멸의 그림자를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레스토랑의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음식들은 모두 의미를 잃고 차가운 감옥의 벽처럼 느껴졌다. 민준이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썼지만 이미 공기는 얼어붙은 뒤였다. 박선화 여사는 작정한 듯 결정타를 날렸다. 민준아, 얼마 전에 태하그룹 박 회장님을 만났단다. 그 댁 막내딸이 파리에서 디자인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다더구나. 너랑 나이도 비슷하고 여러모로 잘 어울릴 것 같던데. 그녀는 유진을 보란듯이 말하며 민준에게 압박을 가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었다.
유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명백한 모욕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유진은 그가 자신을 변호해주기를, 어머니의 무례함에 맞서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강민준은 우물쭈물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나중에. 지금 유진 씨도 있는데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변명처럼 들렸다. 예의라는 단어로는 지금 유진이 겪고 있는 굴욕감을 설명할 수 없었다. 유진은 그에게서 완전히 시선을 거두었다. 깊은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유진은 조용히 냅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야기 나누시는데 방해가 된 것 같네요. 저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박선화 여사는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고 민주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진 씨,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민준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유진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요, 괜찮아요. 여사님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녀는 박선화 여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망설임 없이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걸음 하나하나에 수만 개의 칼날이 박히는 듯한 고통이 담겨 있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화려한 청담동의 불빛이 눈물 맺힌 그녀의 눈에 번져 보였다. 잠시 후 민준이 허겁지겁 따라 나왔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저러실 줄은 몰랐어. 그는 진심으로 괴로워 보였지만 유진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몰랐다고? 아니, 당신은 알고 있었어. 당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부 예상하고 있었잖아. 단지 당신이 그 상황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비난하고 싶지도 않았다.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이다. 그녀는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탔다. 민준이 절박하게 차창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운전석에 출발해달라고 말했다. 택시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민준의 모습이 멀어졌다. 유진은 창밖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심장을 핥히었다.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택시기사에게 다른 목적지를 말했다. 강남역 비전타워로 가주세요. 10여 분 후 택시는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현대적인 유리 건물 앞에 멈춰섰다. 비전타워, 비전타워. 바로 강민준의 회사, 스타트업 패션 브랜드, 스타트업 K가 새 들어있는 건물이었다. 유진은 차에서 내려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건축가로서 그녀는 이 건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훌륭한 입지 조건, 세련된 디자인 높은 미래 가치까지 그녀는 건물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저 남자친구의 직장이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박선화 여사가 그토록 중시하는 부와 성공의 상징이자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성벽이었다. 그리고 유진은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누르자 곧이어 다정하고 무게감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우리 딸. 무슨 일이니? 언제나처럼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이었지만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말을 내뱉었다. 아빠, 저 강남에 있는 비전타워요. 지금 제 남자친구 회사가 입주해 있는 그 건물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수화기 너머의 아버지는 조용히 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아빠, 그 건물 저한테 파세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위치한 YS건설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장엄한 풍경이 펼쳐졌지만 한 회장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에 놓인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 년간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해온 김 비서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젯밤 딸의 다급하면서도 결연한 목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한 회장은 단 한 번도 딸의 결정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유진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온 아이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평범한 건축가로 살아가는 것 또한 그녀의 선택이었다. 그런 딸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힘을 빌리겠다고 했을 때 한 회장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딸의 목소리에 담긴 상처와 분노의 깊이를 짐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블루스톤 홀딩스 이름으로 진행하게, 자금은 스위스 계좌에서 바로 이체시키고 흔적 남기지 않도록 M&A 팀에 신신당부하고. 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블루스톤 홀딩스는 YS건설이 해외 투자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였다. 실체를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김 실장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네, 회장님. 어젯밤에 바로 지시해서 저희 법무팀과 M&A 팀 정예 멤버들이 밤새 작업했습니다. 비전 타워의 소유주인 대영물산 측과도 접촉을 마쳤습니다. 그들이 최근 겪고 있는 자금난 때문에 매각 의사가 확실하며 저희가 제시한 시장가보다 15% 높은 금액에 즉시 동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중으로 모든 계약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YS건설의 힘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막대한 자금력과 거미줄처럼 얽힌 정보망,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 그들에게 강남의 빌딩 하나를 매입하는 것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이었다. 한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네. 계약 완료되는 즉시 유진이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게. 이 일은 이제부터 내 일이 아니라 우리 딸의 일이야. 같은 시각 한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 드레스룸에서 어젯밤의 흔적을 지워내고 있었다. 눈물로 얼룩졌던 부드러운 소재의 원피스 대신 그녀는 날카롭게 각이 잡힌 검은색 정장을 골랐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하되 눈매는 더욱 또렷하게 강조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성은 더 이상 사랑에 상처받은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차가운 분노를 갑옷처럼 두른 냉철한 전략가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YS건설 본사로 향했다. 직원들은 모두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그저 회장님의 평범한 건축가 딸로만 알고 있었기에 가볍게 목례를 할 뿐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김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김 실장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회의실로 안내하며 마치 최고위 임원을 대하듯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비전타워 인수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한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유진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건축가로서 건물의 구조와 설계 도면을 먼저 확인했고 이어서 경영자의 시선으로 건물의 수익률, 임대차 계약 현황 관리비 내역 등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입주사 현황, 목록에 적힌 스타트업 K라는 이름이 유독 눈에 띄었다. 김 실장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며 조용히 설명했다. 스타트업 K는 15층과 16층 두 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년 장기 계약을 맺었고 현재 3년 차입니다. 계약 당시 건물주였던 대영물산 측과의 친분으로
주변 시세보다 약 20%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친분과 특혜. 박선화 여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세상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을 하나씩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이 건물주 변경 시 계약 조건 재협상 가능이라는 작은 조항에서 빛났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독소 조항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김 실장님, 이 건물 관리 규정이랑 각 입주사와의 세부 계약서 전부 보고 싶어요. 특히 스타트업 K의 계약서는 원본으로 가져다 주세요. 주차장 이용 계약, 공용 공간 사용 규약, 심지어 전기 사용량 데이터까지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단호했다. 김 실장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즉시 사람을 시켜 자료들을 가져오게 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간 한 회장을 보필해왔다. 잠시 후 회의실은 비전 타워와 관련된 온갖 서류와 데이터로 가득 찼다. 유진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녀는 스타트업 K가 계약된 주차 공간보다 2배나 많은 공간을 암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야근 시 발생하는 추가 전기 요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있다는 점, 심지어 비상계단 일부를 무단으로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 사진까지 찾아냈다. 사소해 보이지만 모두 명백한 계약 위반 사항이었다. 그녀는 마치 적진의 지도를 분석하는 장군처럼 냉정하고 침착했다. 어젯밤의 상처는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대신 오히려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박선화 여사가 믿고 있는 부와 인맥의 성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증명하고 그들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김 실장이 최종 계약서에 서명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제 비전타워는 서류상으로 블루스톤 홀딩스 소유, 실질적으로는 한유진의 것이 되었다. 유진은 창밖을 내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제 연극의 막은 올랐고 배우들은 무대 위로 올라왔다. 남은 것은 그녀가 이 연극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실장에게 첫 번째 지시를 내렸다. 오늘부로 비전타워의 모든 입주색에 소유주 변경 공문을 발송해 주세요. 발신인은 반드시 블루스톤 홀딩스 명의로 하고 앞으로 모든 소통 창구는 우리 법무팀이 지정하는 대리인으로 통일한다고 명시하세요. 그리고 기존의 건물 관리 규약 너무 허술하네요. 오늘부터 원칙대로 모든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요. 스타트업 K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젊은 에너지와 창의적인 열정으로 분주했다. 최신 트렌드를 이끄는 패션 회사답게 사무실 내부는 노출 콘크리트와 감각적인 조명, 자유분방한 파티션으로 꾸며져 있었다. 강민주는 기획팀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시즌의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이틀 전 저녁 식사의 굴욕적인 장면과 그 후로 연락이 닿지 않는 유진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그는 수십 번이나 유진에게 전화를 걸고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을지, 그리고 그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감으로 그는 밤잠을 설쳤다. 어머니에게는 처음으로 거세게 항의했지만 박선화 여사는 아들의 반항을 일시적인 치기로 여기며 다 너를 위한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회사의 총무팀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전 직원에게 전달되었다. 비전타워 소유주 변경 및 관리 규정 안내. 대부분의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건물주가 바뀌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그들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민준 역시 이메일을 대충 훑어보고는 다시 복잡한 상념에 빠져들었다. 그의 상사인 이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블루스톤 홀딩스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뭐 어디 신생투자회사겠지. 그래도 대형물산 최 회장님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있었나.
새로운 주인도 상식적인 사람이면 좋겠군. 이 대표는 긍정적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박선화 여사의 입김과 최 회장과의 친분 덕에 누려왔던 특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막연한 불안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현실이 되어 닥쳐왔다. 변화의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주차장에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지하 3층 임원 전용 구역에 차를 댄 이 대표는 자신의 차 앞 유리에 붙어있는 노란색 주차 위반 경고장에 얼굴을 굳혔다. 경고장에는 지정 차량 외 무단 주차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불편한 소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반 직원들이 이용하던 방문객용 주차 공간은 예고 없이 유료로 전환되었고 회사에 할당된 공식적인 주차 대수를 초과하는 차량은 가차 없이 출입이 거부되었다. 출근길마다 주차 문제로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총무팀은 빗발치는 항의 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 후 두 번째 개선 조치가 이어졌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비품 창고처럼 사용해왔던 15층 비상계단의 물건들이 예고 없이 모두 복도로 치워졌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청구 예정 통지서가 붙어 있었다. 직원들이 담소를 나누거나 흡연을 하던 옥상 정원은 엄격한 출입시간제가 적용되었고 지정된 시간 외에는 굳게 잠겼다. 사무실 복도와 라운지에는 개인 물품 방치 금지, 소음 발생 주의 같은 낯선 경고문들이 나붙었다. 이전에 자유롭고 편안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감시와 통제의 기운이 사무실 전체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친절하게 농담을 건네던 나이 지긋한 경비원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감정 없는 표정의 젊은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었다. 그들은 원칙과 규정만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이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새로운 건물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저희는 블루스톤 홀딩스의 방침에 따라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할 뿐입니다. 모든 문의사항은 공식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식 이메일로 보낸 항의 서한에는 감정 없는 자동응답 메시지만이 돌아왔다. 그들은 철저하게 투명한 벽 뒤에 숨어 있었다. 결국 이 대표는 최후의 수단으로 박선화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뭐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감히 우리한테 갑질을 해. 걱정 말게 이 대표. 내가 대형 최 회장님께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해결될 일이야. 그녀는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박선화 여사는 당혹스러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최 회장은 이미 건물을 매각한 이상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새로운 소유주인 블루스톤 홀딩스에 대해서는 자신도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여사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블루스톤 홀딩스의 실체를 파헤치려 했다. 그러나 그녀가 얻은 정보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유령 회사라는 것뿐,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 없는 놈들인지 감히 나 박선화를 상대로 두고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박선화 여사는 분노에 떨며 이를 갈았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아직 그녀는 이 보이지 않는 공격의 칼끝이 정확히 누구를 겨누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였다. 그 주 금요일 오후 스타트업 K는 결정적인 한 방을 맞았다. 블루스톤 홀딩스 법무팀 명의로 발송된 내용 증명 우편이 회사에 도착한 것이다. 봉투 안에는 지난 몇 주간 그들이 위반한 계약 사항들이 날짜와 시간 심지어 증거 사진까지 첨부되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무단 주차 비상계단 불법 점유, 추가 전기 요금 미납 등 사소하지만 명백한 위반 사항들이었다. 문서의 마지막 문장은 차가운 비수처럼 박혀 있었다.
상기 위반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위약금 납부를 촉구하며 만일 시정되지 않을 시 현행 계약법에 의거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이 대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불안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첫 번째 잔잔한 파문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다. 스타트업 K 회의실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이 대표와 강민준을 비롯한 각 팀의 핵심 임원들은 책상 위에 놓인 내용 증명 우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문서에는 그들의 사소한 계약 위반 사항들이 마치 범죄 기록처럼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들을 올가매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덫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직감했다. 이 대표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신임 건물주가 우리 회사를 타겟으로 잡은 게 분명해. 하지만 왜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상태였다. 위약금 문제도 문제지만 계약 해지 검토라는 마지막 문구가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정적을 깨고 이 대표의 노트북에서 날카로운 이메일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발신인은 블루스톤 홀딩스 자산관리팀이었다. 제목은 비전타워, 임대차 계약 정책 변경에 관한 전체 공지. 이 대표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마우스를 클릭했다. 이메일의 내용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잿빛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공지는 지극히 전문적이고 냉정한 어조로 시작되었다. 소유주 변경 사실을 다시 한번 공지하며 건물 자산 가치, 최적화 및 우량 임차인 유치를 위한 새로운 운영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기존의 모든 임대차 계약은 만료 시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을 것이며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조건으로 재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새로운 임대료는 강남 프라임급 자산의 현재 시장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여 책정될 것이며 평가에 따라 현 시세 대비 최대 200% 이상 인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 이상. 그 숫자를 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동의어였다. 기획팀장인 강민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누구보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현재의 임대료도 결코 적은 부담이 아니었다. 만약 여기서 2배 혹은 3배가 인상된다면 회사는 한 분기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할 터였다. 모든 마케팅 비용과 인건비를 줄여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는 참담한 표정으로 이 대표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회사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대표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젠장,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제 겨우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일그러졌다. 비전타워는 단순히 사무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강남의 중심이라는 상징성 패션 업계의 허브라는 입지 조건은 스타트업 K의 브랜드 가치 그 자체였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다. 패닉에 빠진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역시 박선화 여사였다. 그는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모두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여사의 반응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격렬한 폭발이었다. 뭐라고? 200% 미친놈들이 제정신이야. 감히 누구를 상대로 장난질을. 그녀에게 이것은 투자의 손실 문제를 넘어선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 대표 아무 걱정하지 말게. 내가 당장 손을 써서 그 건방진 놈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테니
박선화 여사는 자신만만하게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고 지내던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세무조사를 통해 블루스톤 홀딩스를 압박해달라고 부탁했고, 주거래 은행의 부행장에게는 그들의 자금줄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또한 다른 부동산 재벌들에게 연락해 블루스톤 홀딩스라는 이름 뒤에 숨은 실체를 파헤치려 했다. 심지어 비전타워에 입주한 다른 회사 대표들에게 연락해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선동하기까지 했다. 그녀가 가진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해 보이지 않는 적에게 방역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 그녀가 철석같이 믿었던 인맥들은 모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국회의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펀드를 건드리는 것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은행에서는 고객 정보 보호를 이유로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발을 뺐다. 다른 입주사들은 대부분 대기업 지사들이라 본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몸을 사렸다. 박선화 여사는 난생 처음으로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가 휘두르는 칼은 허공만 가를 뿐 적의 실체에는 닿지도 못했다. 그녀가 움직일수록 블루스톤 홀딩스라는 존재는 더욱 신비에 쌓인 거대한 유령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철저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극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스타트업계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회사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흉흉해졌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곧 이사를 가거나 심하면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한때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무실은 이제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로 뒤덮였다. 강민주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려 밤낮으로 애썼지만 아무런 방법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울 수 없는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들이 그 끔찍했던 저녁 식사 직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단순한 우연일까? 그날 밤 박선화 여사는 자신의 호화로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맹렬했던 분노는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공포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평생을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왔다. 돈과 인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우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녀는 그 한가운데에 아무런 비빌 언덕 없이 홀로 서 있었다. 박선화 여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패배감과 무력감에 휩싸여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로 알려진 기업 정보 분석팀과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블루스톤 홀딩스의 배후를 캐기 시작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이 오만방자한 유령의 정체를 밝혀내 무릎 꿇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쏟아부은 막대한 돈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 조사팀이 가져온 보고서는 언제나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었다. 블루스톤 홀딩스는 스위스에 주소를 둔 투자 전문 회사이며 그 소유 구조는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복잡한 신탁펀드로 얽혀 있어 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이 모든 공격을 예상하고 완벽한 방어막을 쳐놓은 듯했다. 박선화 여사의 조급함과 분노는 고스란히 아들인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회사 일로 머리가 터질 지경인 아들을 밤낮으로 닥달했다. 다 너 때문이다. 네가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안에 이런 재앙을 불러온 거야. 그녀는 아직 유진이 이 사건의 배후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모든 불운의 시작이 유진과의 만남 때문이라고 맹목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는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몰렸다. 회사에서는 당장 이전할 사무실을 알아보거나 말도 안 되는 임대료 인상안에 대비한 비상경영 계획을 수립하라는 압박에 시달렸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의 히스테리를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유진의 마음이었다. 그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채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유진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짧은 메시지였다. 민주는 한 줄기 빛을 본 것처럼 기뻐하며 약속 장소로 달려갔다. 그들이 만난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한강이 바라보이는 조용한 카페의 창가 자리였다. 며칠 만에 마주한 유진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수척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민주는 자리에 앉자마자 준비해왔던 사과의 말을 쏟아냈다. 유진아, 정말 미안했어. 그날 밤 내가 너무 비겁하고 한심했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던 거 평생 후회할 거야.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고 목소리는 간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분노나 원망 같은 격한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차가운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사과 받아들일게. 하지만 그날의 일은 우리 사이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민주는 그 보이지 않는 벽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어떻게든 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회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블루스톤 홀딩스라는 악랄한 건물주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회사가 처한 끔찍한 위기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동정심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이 막막한 현실을 누군가에게라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유진은 커피잔을 든 채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하고 있는 듯했다. 민준의 하소연이 끝나자 유진은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그 새로운 건물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네. 그건 법적으로 그들의 당연한 권리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 대신 냉철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연인에게서 기대했던 위로는 아니었다. 유진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다. 강남에 계속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모야 브랜드 가치 때문 그렇다면 그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과 외곽으로 이전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및 유무형의 손실을 정확히 비교 분석해 본 적 있어. 감정적인 대응 말고 철저하게 숫자로 말이야. 그녀의 질문은 마치 베테랑 경영 컨설턴트처럼 날카롭고 핵심을 찔렀다. 그리고 현재 계약서의 법적인 허점은 없어. 예를 들어 장기 계약을 제한하면서 임대료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적용해달라는 역제안을 해볼 수도 있잖아. 그들도 비싼 돈 주고 건물을 샀는데 사무실이 텅 비는 걸 원하지는 않을 텐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준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전략적인 통찰력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평범한 건축 설계사가 할 수 있는 조언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민준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멍하니 유진을 바라보았다. 늘 다정하고 차분하다고만 생각했던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이 날카로운 지성과 카리스마는 대체 무엇일까? 작은 건설 자재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도의 비즈니스 전략을 아무렇지 않게 구사할 수 있단 말인가?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의심이 거대한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유진아, 너 대체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 알아? 마치 이 모든 상황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처럼.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그의 질문에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창밖에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 어깨너머로 배운 게 좀 있을 뿐이야. 그리고 건축가도 건물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계약 문제에 아주 문외한은 아니고. 그녀의 대답은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민준의 의심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지는 못했다.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어색하게 끝이 났다.
카페를 나선 민주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회사를 구할 방법을 찾는 동시에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정체까지 의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고 보이는 모든 것의 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온통 짙은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다. 수주간의 끔찍한 압박과 긴장 끝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했다. 스타트업 K의 변호사팀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베일 뒤에 숨어있던 블루스톤 홀딩스의 의사결정권자와 직접 대면하여 협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이 협상에서 실패한다면 회사의 미래는 없었다. 회사의 존망이 걸린 이 중요한 자리에는 이 대표와 강민준, 그리고 회사의 대주주인 박선화 여사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박선화 여사는 그동안의 실패로 구겨진 자존심을 만회하고 이 협상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협상 기술과 카리스마로 이 정체불명의 펀드 매니저를 압도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강민주는 기획팀장으로서 회사의 재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동행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유진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협상 장소는 비전타워의 최상층인 30층에 위치한 스카이 라운지 회의실이었다. 그들은 이 건물에서 수년간 일해왔지만 이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은 압도적인 분위기에 숨을 죽였다. 삼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중앙에는 거대한 원목 테이블이 위압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회의실이 아니라 힘과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공간이었다. 박선화 여사와 이 대표 강민주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전략을 점검하며 초조하게 상대를 기다렸다. 박 여사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불안하게 테이블을 두드리는 손가락 끝이 그녀의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 했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불길하게 요동쳤다. 정확히 약속 시간인 오후 3시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스타트업 K의 임원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당연히 날카로운 인상의 외국인 펀드 매니저나 연륜이 느껴지는 중년의 기업 사냥꾼 같은 인물을 예상했다. 그러나 문 안으로 들어선 첫 번째 인물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바로 YS건설의 김 비서실장이었다. 재계 인사라면 누구라도 얼굴을 아는 한 회장의 그림자이자 오른팔. 박선화 여사와 이 대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아니, 김 실장님이 여길 어쩐 일로? 이 대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김 실장은 가볍게 목례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YS건설이 왜 여기에 혼란스러운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들이 김 실장의 등장을 이해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그의 뒤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 인형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회의실 안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박선화 여사의 입이 벌어졌고 이 대표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리고 강민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불길한 예감이 가장 끔찍한 형태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곳에는 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이 알던 수수하고 다정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녀의 몸을 감싸며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실루엣을 만들어냈다. 평소와는 다른 절제도였지만 완벽한 메이크업은 그녀의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 눈빛에서는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권위와 냉철함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제국을 다스려온 여제와 같은 기품을 풍기고 있었다. 박선화 여사는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아들 옆에서 그저 순하고 가난한 배경의 여자친구 행세를 하던 바로 그 아이.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한유진이 지금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인 김 실장을 대동하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협상 테이블의 상대로 나타난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얼굴은 경악과 불신으로 일그러졌다. 강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동안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유진의 날카로운 조언, 그녀의 알 수 없는 배경,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기막힌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다. 그는 속았다는 배신감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유진의 거대한 힘 앞에서 압도적인 무력감을 느꼈다. 유진은 그들의 충격적인 반응을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회의실의 정적을 깨고 마치 사형 선고의 발걸음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테이블의 가장 상석 권력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 가서 앉았다. 김 실장은 마치 충직한 기사처럼 그녀의 뒤에 섰다.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그 침묵의 무게를 즐기기라도 하듯 테이블에 앉은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대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박선화 여사에게 멈췄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내버릴 한마디를 지독히도 차분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 한유진입니다. 그럼 협상을 시작해볼까요? 한유진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선언에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박선화 여사는 잠시 동안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내까지 게 이 빌딩의 주인이라고. 얘 너 지금 우리를 상대로 무슨 저질스러운 장난을 치는 거니? 정신이 나갔구나, 아주. 그녀는 유진을 여전히 자신의 아들을 홀린 근본 없는 여자애로 취급했다. 하지만 그녀의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유진의 뒤에 서 있던 김 실장이 말없이 앞으로 나와 준비해온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박선화 여사님, 이 서류를 확인해 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서류철의 첫 장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소유주란에는 블루스톤 홀딩스가, 그리고 다음 장에는 블루스톤 홀딩스의 모든 자산에 대한 정원을 한유진에게 위임한다는 공증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법적 증거가 그녀의 말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선화 여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이 대표 역시 서류를 확인하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진짜였다. 유진은 그들의 혼란을 지배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굴욕적이었던 저녁 식사나 박 여사의 모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직 냉정한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CEO의 목소리였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스타트업 K의 임차 연장 자격에 대한 최종 심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스타트업 K 임차 적격성 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마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처럼 조목조목 스타트업 K가 왜 더 이상 비전 타워에 머무를 자격이 없는지를 증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재무 건전성 문제입니다. 화면에는 스타트업 K의 최근 3년간의 현금 흐름표가 나타났다. 보시다시피 귀사는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 덕분에 간신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특혜가 사라지는 순간 귀사의 재무 구조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건물주 입장에서 매우 불안정한 고위험군 임차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주차 문제 공용 공간 무단 점유 관리비 연체 등 그동안 수집해온 모든 계약 위반 사항들을 데이터와 사진으로 제시했다. 그녀는 이것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약에 대한 존중과 전문성이 결여된 고질적인 문제로 규정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건물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다른 우량 임차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박선화 여사는 반박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유진이 제시하는 모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평생 무기로 삼아왔던 돈과 권력의 논리가 지금은 오히려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유진은 그녀가 가장 신봉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 대표는 몇 번이나 변명을 시도했지만 유진의 완벽한 데이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강민주는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다정한 여자친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의 얼굴을 한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저질렀던 모욕적인 말들이 이제는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 해지 통보라는 차가운 비즈니스의 언어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가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옆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유진은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장을 띄웠다. 결론, 임대차 계약 연장 불가. 그녀는 자리에 돌아와 앉으며 최종 통보를 내렸다. 이상의 평가에 근거하여 저희 블루스톤 홀딩스는 귀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관계를 고려하여 새로운 사무실을 구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박선화 여사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평생을 쌓아온 그녀의 오만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이나 조롱이 아닌 깊고 차가운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것이 당신의 어머니가 만든 세상이고 당신은 그 옆에서 침묵으로 동조했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 눈빛은 그 어떤 비난의 말보다도 날카롭게 강민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유진과 김 실장이 떠난 광활한 회의실에 스타트업 K의 세 사람은 폐허 속에 남겨진 폐잔병처럼 남았다. 강민준은 이제 어머니의 오만함과 자신의 비겁함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그는 한순간에 회사의 미래와 사랑하는 연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잔인한 대결은 끝났고 남은 것은 오직 처참한 잔해뿐이었다. 회의실을 나온 세 사람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 좁은 공간을 채운 것은 숨막히는 침묵뿐이었다. 이 대표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고 박선화 여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강민주는 그저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이 대표는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자신의 차를 향해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박선화 여사와 강민준 두 사람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박 여사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충격과 불신의 감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전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악에 바친 분노가 대신하고 있었다. 그년, 그 뱀 같은 년 감히 우리를 속이고 기만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년과 YS건설을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테다. 그녀는 악을 쓰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권위는 실려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한 발악처럼 들릴 뿐이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박 여사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녀는 운전 중인 기사도 의식하지 않은 채 아들에게 모든 비난을 쏟아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런 천박한 애한테 빠져서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든 거야.
당장 그년이랑 헤어져. 그리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해. 그때였다. 지금껏 침묵을 지키던 민준이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유약하고 순종적인 아들의 그것이 아니었다. 깊은 경멸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니요, 어머니. 이건 유진이 때문이 아니에요. 전부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해서 박 여사조차 순간 움찔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싸움은 거실에서 본격적으로 폭발했다. 박 여사는 아들의 반항에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뭐라고 네가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야, 은혜도 모르는 놈. 그녀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호화로운 저택의 넓은 공간을 공허하게 울렸다. 민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평생 동안 마음속에 억눌러왔던 모든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식사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집안이 어떠니, 직업이 어떠니 하면서 모욕감을 줬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한 사람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다고요. 이 모든 건 어머니의 그 오만하고 천박한 편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비판했다. 어머니가 평생 믿어온 그 돈과 인맥이라는 게 대체 뭐였습니까? 고작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회사 운영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거,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군림하고 무시하는 거, 유진이는 어머니가 가장 신봉하는 그 힘이라는 걸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우스운 사람인지를. 박선화 여사는 아들의 날카로운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마침 서재에서 나온 민준의 아버지가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평생 아내의 기에 눌려 살아온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들의 편에 서 있는 듯했다. 그의 침묵은 박 여사에게 가장 큰 비난이었다. 궁지에 몰린 박 여사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선택해 나를 선택할 거니 아니면 그 교활한 계집애를 선택할 거니 내 어미와 그 계집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것은 그녀가 아들을 통제하기 위해 평생 사용해온 방식이었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민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어머니와 유진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옳고 그름 사이에서 옳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책임지는 길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저는 이제 어머니의 돈과 인맥에 기댈 생각 없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유진이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겁니다. 그 순간 박선화 여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건물이나 돈을 잃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실감이었다. 그녀의 존재 이유이자 자부심이었던 아들의 존경과 충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서 분노와 오만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절망과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온 그녀가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흐느끼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다. 그가 집을 나서는 순간 그를 올가매던 모든 족쇄가 끊어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온전한 강민준으로 홀로 서야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유진이 아닌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저 민준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선택은 내려졌고 이제 그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그 충격적인 회의가 있고 며칠이 흘렀다. 스타트업 K 사무실은 희망을 잃은 유령선처럼 침체된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직원들은 몰래 다른 회사의 채용 공고를 찾아보았고 이 대표는 회사를 정리할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단 한 사람 강민준만이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사무실을 지키며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몰두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팀장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일어선 그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이 대표와 다른 임원들을 설득했다. 자신의 어머니인 박선화 여사의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외부 투자를 유치해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그의 눈빛에 담긴 결연한 의지에 임원들도 조금씩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한유진과 다시 마주하는 것이었다. 민주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철저히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스타트업 K의 공식 대표 자격으로 블루스톤 홀딩스의 법무팀을 통해 공식적인 미팅을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신규 사업 계획 및 임대차 계약 재협상 제안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설정한 경계선을 존중하고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서 대화하겠다는 그의 성숙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얼마 후 유진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두 번째 만남의 장소는 지난번처럼 위압적인 펜트하우스가 아닌 YS건설 본사 건물에 있는 평범하고 실무적인 회의실이었다. 그곳에는 불필요한 권위나 감정 대신 오직 비즈니스를 위한 건조한 공기만이 흘렀다. 유진은 먼저 도착해 민준과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지난번과 같은 날카로운 적대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민준은 자리에 앉자마자 지난번처럼 사과나 변명으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자신이 밤새 준비한 새로운 사업 계획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유진이 지적했던 회사의 문제점들을 모두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며 재무 구조를 투명하게 개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발표에는 더 이상 허울 좋은 브랜드 가치나 감상적인 비전이 없었다. 오직 냉정한 데이터와 실현 가능한 전략만이 존재했다. 그는 동정심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K가 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능력이 있으며 비전 타워에 남을 자격이 있는 우량 임차인이라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달라진 모습에 유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민준은 놓치지 않았다. 민준의 발표가 끝나자 유진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노력을 그리고 그의 진정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처음부터 바랐던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그것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였다. 당신의 제안 인상적이군요. 이 회사를 살리려는 당신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새로운 임대료는 그녀가 처음 통보했던 징벌적인 수준이 아니었다. 주변 시세를 정확히 반영한 합리적이지만 결코 만만하지는 않은 금액이었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준이 발표한 혁신안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절묘한 수준의 가격이었다. 이것이 시장의 가격입니다. 더 이상의 특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하나의 절대 변경 불가능한 특약 조항을 제시했다. 임차인의 주요 주주 명단에서 박선화 여사를 완전히 제외해야 하며 향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회사의 어떤 경영 활동에도 관여할 수 없음을 보증해야 한다. 이것은 그녀의 싸움의 최종 목표였다. 회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독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민준과 이 대표는 망설임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공식적인 업무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 대표가 눈치껏 자리를 비켜주자 비로소 두 사람만의 시간이 찾아왔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자신의 진짜 배경, 그리고 박 여사의 말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 어머니를 대신해서도,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나 자신을 대신해서도. 그는 비겁했던 자신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사과에는 어떤 변명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너무 많은 상처와 오해가 그들 사이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비밀과 거짓이 사라진 자리에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보고 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처음부터 서로에 대해 다시 알아가는 거야. 민준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유진은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회의실을 나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스타트업 K는 새로운 미래를 얻었고 민준은 리더로 거듭났으며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할 작은 실마리를 찾았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세우고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고된 재건의 시간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때 폐업 직전까지 몰렸던 스타트업 K는 강민준이라는 새로운 리더 아래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박선화 여사의 지분은 민준의 아버지와 새로운 투자자들의 도움으로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회사는 군사를 빼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쳤다. 그 결과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재탄생했다. 비전타워 15층 사무실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과거의 불안감 대신 자신감과 활기가 넘쳤고 모든 업무는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나 남자친구가 아닌 수십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어엿한 대표로서 회의를 이끌고 있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합리적인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는 우량 임차인으로 거듭났다. 한편 박선화 여사의 삶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들의 존경과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잃은 그녀는 세상과의 모든 교류를 끊은 채 텅 빈 저택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화려했던 사교계의 여왕은 이제 없었다. 그녀는 정원을 가꾸거나 오래된 앨범을 넘기며 과거를 곱씹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오만함이 무엇을 파괴했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완벽한 용서나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그녀 나름의 뒤늦은 반성이었다. 한유진은 이제 YS건설의 신사업 부문을 이끄는 핵심 임원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이후 건축가로서의 전문 지식과 경영자로서의 날카로운 감각을 결합하여 그룹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다. 그녀의 아버지인 한 회장은 딸이 이번 사건을 처리한 방식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에 그치지 않고 상대를 완전히 재구성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준 그녀의 지혜에 감탄했다. 어느 늦은 오후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이 된 비전타워 최상층에서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복수의 무대였던 이 공간은 이제 그녀의 비전과 꿈이 실현되는 심장부가 되어 있었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익숙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강민준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지난 1년간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세워졌다. 아직도 일하는 중이야, 워커홀릭 대표님. 민준이 장난스럽게 말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유진은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당신이야말로 이번 시즌 신제품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라던데. 축하해. 그들의 대화는 이제 어떤 비밀이나 거리낌도 없이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힘든 일은 함께 나누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붉게 물드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다. 민주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마워 유진아. 회사 구해줘서가 아니라 나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줘서.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평생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아이로 살았을 거야.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마주잡았다. 아니, 그건 당신 스스로 해낸 거야. 나는 단지 문을 열어줬을 뿐 그 문을 통과해 앞으로 나아간 건 당신 자신이었어. 그녀는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그의 모습이 그녀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눈부셨다. 비전타워는 더 이상 복수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가치는 배경이나 편견이 아닌 능력과 존엄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준 기념비였다. 또한 두 사람이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뢰 위에 새로운 관계를 쌓아 올린 견고한 토대이기도 했다. 우리 결혼식은 여기서 할까? 민준이 불쑥 던진 말에 유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끔찍했던 첫 만남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련한 추억일 뿐이었다. 그것도 좋겠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함께 세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가득했다. 서울의 밤하늘이 그들을 축복하듯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